예, 굵직한 경제 현안을 전해드리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분기 가계 동향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 그런 날입니다. 1분기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줬고 1분기에 이 소식이 나왔을 때 경제팀에 상당히 큰 자극이 됐었던, 상당히 경제팀에 위기감을 줬었던 내용이었는데 2분기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보다 더 상황이 사실상 더 좋지 않다, 더 나빠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차이로 벌어졌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점점 형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소득이 더 떨어지는 반면에 지금 이 빨간색에 있는 이 소득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에 해당되는 돈을 좀 버는 사람들, 부자들의 이 소득 수준이라든가 자산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그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폭이라든가 이런 규모는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을 따라가고 있는 게 이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가 뭐고 또 이게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해법은 없을지 이 문제 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움 말씀을 위해서 김용원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분기에 상당히 충격을 줬잖아요. 그때 네. 1분기에 그 소득이 마이너스 8%가 줄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로 굉장히 좀 충격이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분기의 소득은 7.6% 줄었으니까 역시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실 비슷하게 또 줄었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했던 결과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실제로 이제 정책이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1, 2분기 사이에 특별하게 어떤 요인이 있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정부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제 자료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고용동 2분기 7월 고용동향 나왔잖아요. 네. 그때 보고 당연히 보면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는데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때 1분기보다 더 나빠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지는 않더군요. 오늘 나온 내용들 중에서 그냥 단순히 빈부격차가 벌어졌다, 1분기 소득이 더 줄었다 이 내용들 외에 김 평론가가 조금 더 좀 좀 더 좀 관심 있게 보신 포인트는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표제만 따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은 분배 지수가 악화됐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근데 이제 그 분배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하위 20%의 소득을 이제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누는 반대죠. 이제 그렇죠.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누는 건데 그러면 그 비율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위 20%의 소득이 줄든지 아니면 상위 20%의 소득이 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그렇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하위 20%의 소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대략 금액상으로 보면 132만 5천 원이에요. 네. 1분위 소득 네네. 하위 20%의 소득이 평균. 한 달에 132만 원 번다는 건데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원체 있고요.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지금 오늘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전체 가구주 오늘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대략 52.8세 정도가 됩니다. 근 60세네요. 네, 근데 1분위는 그 연령이 62.5세입니다. 아, 나이가 많으시다는 맞습니다.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시는 은퇴를 하셨고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1분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부도 그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때 70세 이상,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소득 1분위에 많이 편입이 됐다, 그러니까 많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소득을 좀 살펴보면은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영국에서 말씀하셨던 130만 원이라는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한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근로소득이 제일 많잖아요. 맞습니다. 전체 평균에서 근로소득은 67%가량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3분의 2 정도 되는 게 사실 정상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 1분위에 계신 상당수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죠.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네, 맞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 직장을 잡기가 어렵다라든가 이런 네. 문제겠군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소득은 이전 소득.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초연금이라든지요. 아,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이전 소득이라고 하나 네, 보죠? 맞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근로소득이나 이런 거랑 관계 없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분들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예. 지금 45%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그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사실은 소득이 없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소득이 없는 이유는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사실은 노후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 노후 준비도구만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김평론가 말씀을 좀 들어보더라도 우리가 좀 일본이 얘기를 좀 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연세도 많고 당연히 직장 잡기는 더 어렵고 근데 지난 7월 고용 동향 상황을 보면은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일자리는 더욱더 가파르게 줄고 있고 이런 분들이 그나마 좀 직장을 잡았던 그런 임시직 일용직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네네. 그 계속 이런 상황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런 상황이 뭐 앞으로 뚜렷하게 개선되거나 이럴 여지가 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저희가 이제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그럼요. 하는 것처럼요. 획기적인 복지 확대 정책 같은 게 없다면 현재와 같은 이런 나쁜 분배 수치는 앞으로도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정부도 내년 예산안 얘기에 대한 아웃라인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보다 한 40조 정도, 10% 이상 늘려서 470조 정도를 네. 하겠다. 그중에 네. 복지 예산은 일자리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 방향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군요. 근데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큰 방향성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세부 사업과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0조 이상 퍼부었는데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듣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은 예. 돈을 들여도 표시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 더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필요한 곳에 적시에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죠. 네, 실제로 맞습니다. 적재적소에 제대로 적확하게 투여를 못한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복지 예산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내년에 김동연 부총리도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기초연금 뭐 올해 올리고 그걸 더 땡기겠다. 네. 인상하는 걸 더 땡기겠다. 그러니까 네. 9월달에 25만 원을 5만 원 오르는데 그 다음에 더 올리려 하는 부분을 더 땡겨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 대응이 1분위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정부에서 오늘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은 뭐 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1분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물론 근데 1분위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뭐 사업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노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가능한지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번에 나온 이 빈부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벌어진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좀 우리 김평론가가 생각하시는 분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죠. 네. 좀 하나하나 풀어주는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하시겠어요? 일단 가장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조적인 부분이랑 상황적인 부분. 구조적, 상황적. 네. 자, 하나씩 풀어보죠. 구조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랑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노령화 되신 분들은 노소득을 사실 준비하신 부분이 없죠. 노대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 중에 국민연금 수급하신 분들 사실 많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죠.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본적인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른바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이제 그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라는 게 뭐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 부분, 뭐 그다음에 일용직 이런 파트들인데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네, 임시 맞습니다. 일용직 이런 네. 소위 말하는 일당뭐로 네.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군요. 흔히 그런 부분의 경기는 내수 경기가 이제 확장이 되면 괜찮다고 그렇죠. 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요소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좀 사드 줄어든 문제 게, 때문에, 이게 예. 좀 누적된 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이나 자동차 쪽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내수가 조금 침체된 부분. 제조업들 불황 때문에.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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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상황적인 부분들, 구조적인 부분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 이 원인이다. 그러면은 원인 파악이 되면 사실은 해법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연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김평론님한테 그거에 대한 그 해법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네. 지금 성태훈 연세대 교수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 교수님한테 또 성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이번 가계 동향에 대한 그 원인 분석 내용들 얘기 좀 들어보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우리 김평론가의 해법 얘기를 좀 듣는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교수님이랑 좀 통화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좀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쭤보려는 건데요. 1분기에 비해서 소득이 줄어든 계층이 이번에 보니까 3분위까지 그러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개 분위로 나누는데 3분위까지니까 전체 60%의 소득이 60%까지가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 이러한 현재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숫자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제 3분위까지 소득이 줄어들었고요. 1분위, 2분위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위까지라면 거의 중산층들까지도 그렇죠. 소득이 악화되는 문제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뿐만 아니라 2분위까지는 소득이 대폭적으로 감소됐고요. 예. 3분위에서도 소득 감소가 발견된다는 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소득 자체 및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마침 중산층 말씀을 하셔서 드는 생각인데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중산층 붕괴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인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소득 3분위에 이번에 소득 전체적으로 봤을 때 0.1% 줄었거든요. 전분기에 비해서. 근데 소득이 줄긴 줄었습니다만 퍼센티지는 굉장히 작긴 한데 이걸 가지고 중산층의 붕괴라든가 뭐 붕괴의 시작이라든가 이렇게까지 봐도 될까 해서요. 왜냐하면 이제 1분위는 사실 소득이 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라는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죠. 그 정책이 소득이 제일 높은 계층들의 소득은 높인 반면에 3분위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5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제일 높은 분들은 소득이 늘어났지만 1, 2, 3분위들은 지금 상당히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보면 취약 고용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아예 잃어버리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제일 낮은 1분위의 경우에는 이전 소득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커져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매우 크게 감소했고 이 감소한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일부 지금 메꿔주는데 그래도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2분이나 이런 데까지 악화된 걸 보면 비정규직 형태로 일시 일용근무를 하던 분들이 대부분 지금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분위하고 2분위의 그 사업소득 파트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자영업자 중에서 좀 영세한 분들이 거의 폐업으로 몰리거나 수익을 못 내면서 생존 문제에 거의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 소득에서 근로자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직하고 폐업을 포함해서 일자리 위협이 상당히 위험 수준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저소득층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민간 소비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기업도 실적도 좋게 하고 또 성장률 높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의 그 혜택을 정작 이 정책의 타깃인 저소득층이 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약간의 미스매치, 좀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노동시장 상황하고 이 이제 최근에 악화된 노동시장 상황, 그다음에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이제 소득 분배 악화 이런 부분을 연령 인구 구조로 일부 설명을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왜냐하면
연령이나 인구 구조로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경기 약화는 좀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 약화가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역시 핵심적인 지금 요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경직적으로 시행하는 이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따라서 정책 의도는 이제 뭐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좀 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궤도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구적인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라고 보신다. 경기 약화. 이게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이 뭐 불황의 탓이 크죠.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최근에 이제 정부의 일련의 이제 노동 정책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뭐 이제 해법을 결국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속 많아진다라는 거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좀 구체적인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정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재정 지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실제 지금 재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없냐 이런 그렇죠.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실제로는 노동 비용을 많이 올린 상태거든요. 따라서 그렇죠. 예. 이 노동 비용을 올려놓은 거를 이 부정적인 충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재정 자금이 사실상은 많이 쓰인다고 봐야 되고 그거를 완화시키는데 실제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재정 투입을 해서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여력은 지금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 비용을 이렇게 급격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성태윤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시 이제 김용원 평론가와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 소득주 성장을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근데 화면에 좀 나오죠. 55%가 넘죠. 약 한 56% 정도가 일단 기본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는 쪽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무게를 좀 두시고 있고요. 전면 폐지는 33%니까 전체로 봤을 때 3분의 1 정도. 아직까지는 소득주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소득주 성장의 지금까지 어떤 결과와 앞으로의 이제 진로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소득주 성장이 별로 효과를 냈다고 볼 수는 분명히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직은 소득주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단은 오늘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제 오늘 이제 많은 그 뭐 지수 숫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통계청에서. 근데 이제 부록으로 있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숫자를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예. 네. 그 실질 가계소득 증감률을 보여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2.7%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1분기의 소득은 감소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2015년, 2016년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2015년은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득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 늘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2016년은 1분기, 2분기가 소득이 늘지 않고 3, 4분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사실은 97년 IMF 이후에 한국의 경제정책은 하나의 방향성으로 사실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득주 성장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고 화두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던졌다면 칼을 꺼냈다면 제대로 휘둘러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한 가지라는 게 뭐예요? 최저임금 얘기만 하고 맞습니다. 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김평론가가 보시면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이거면 그 최저임금에만 매몰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 다른 거는 뭔데요?
소득주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사실은 사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같은 복지 서비스가 확충이 되고 그런 걸 기반으로 본인의 소득이 늘어나면 훨씬 더 소비도 진작이 되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그 소득주 성장의 골자인데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걸 하려면 최저임금은 사실은 그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복지 확대와 그다음에 그 아까 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간 동안을 버텨낼 수 있는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이 사실은 같이 패키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1년 4개월 동안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는 최저임금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약간 그 여론이 그렇게 이제 뭐 간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정부가 그런 어떤 일종의 여론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서 좀 대응을 조금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카드는 여러 개가 분명히 있을 건데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에만 이렇게 여론이 매몰될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면은 네. 거기에 적절하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닐까요? 그 말씀에 거의 뭐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패키지로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었는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갈 거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잘 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네, 부족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단순히 최저임금만을 올리게 되면 사실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최저임금 올리면은 마치 일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맞는지도 실증된 바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해법 얘기를 좀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해법 얘기를 해보죠. 자, 그렇다면은 김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네. 지금의 이렇게 최저임금에만 매몰돼 있는 이 현재 이 소득주 성장의 어떤 이런 약간의 흔들림 이런 부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뭐 소위 말하는 김장 이 두 경제팀의 우두머리도 그렇고 계속 간다는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네네. 앞으로 소득주 성장은 간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지금쯤에서 좀 벗어나서 한번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노인 빈곤율로 정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일단 복지 확대 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뭐 보육이라든지 네, 돌봄이라든지 그렇죠.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많이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여건이 조성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정책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얘기는 저희가 뭐 한두 분의 전문가들과 얘기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뭐 답이 나올 수 있으면 정부 하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와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면서 해법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찾아내야 될 어떤 사회적 공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